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넘칠게, 동파있게, 새있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는 그런 건축가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엔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한 주택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요, 단독주택 설계비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하나 설계하는 게 한 30층짜리 빌딩 하나 설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요. 일단은 건축주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본인이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엄청나게 간섭이 많고, 이분들이 24시간 거기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다 컴플레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셨을 때 사무실 건물을 뚫어져라 보지는 않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놓을 수 있는 자리와 그것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회의실 정도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있죠. 혼자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 해 먹고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고, 뭐 등등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복합적인 행동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이 건축의 줄기세포와 같다. 여기서 다 파생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방의 개수를 늘리면 호텔이 되는 거고, 거실의 사이즈를 엄청 키우면 그게 컨벤션 센터가 되는 거고, 마당 넓히면 축구장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택 하나를 잘 하는 게 사실은 건축의 기본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떠한 건축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설계한 주택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 비슷하죠. 어떤 재료를 썼는지, 방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 방하고 방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가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르코르비지가 설계한 빌라 사보아와 프랭크 로이드가 설계한 낙수장과 루이스 컨이 설계한 피셔하우스와 등등 딱 보면은 한눈에 들어와요. SOM이나 KPF 같은 데들이 대형 설계사무소를, 오피스 빌딩들을 다 많이 만들었지만은 주택으로 뭐 유명한 게 있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디자인 철학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먼 포스터 사무실도 사실 주택의 대표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라든지 박물관,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주택은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왕 단독주택으로 오셨으면은 아무래도 층수가 나눠지잖아요. 1층짜리 주택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한 2층 정도로는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층 간의 소통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하셔라.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워낙에 한 2.4m, 2.5m 뭐 이 정도 천정고로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천정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가급적이면 만드셔라.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은 경사진 천장을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좀 가급적이면 하셔라. 뭐 이런 조언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들을 좀 많이 만들어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가 캥거루 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조화롭게 따로또 같이 살 수 있는 집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따로또 같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죠. 저희 벤치 디자인 할 때에도 따로또 같이가 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관계를 디자인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집은 이제 시작부터가 되게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 때 보시면은 단독주택 단지들을 필지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거기 토지 원 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고서 살던 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필지 하나를 대토를 받는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들을 항상 계획을 하고 그 옆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조화를 이루게 토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 건축주분이 사셔가지고 아파트에서 부모님 따로 사시고 자녀도 따로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드님이 본인의 돈을 합쳐가지고 경기도 외곽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제너레이션이 산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렸을 적에야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니까 한 집에서 두 세대가 사는 경우야 있지만은, 다 성인이 된 다음에 두 세대가 함께 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두 세대가 같은 집에 있지만은 두 개의 다른 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독립된 집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집들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 나오고 방 나오고, 방하고 방으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각각의 다른 층에 살고, 각 층을 이동을 할 때 복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느낌이 안 나고 골목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느낌이 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도와 골목길의 차이점이 뭐냐? 건축적으로 봤을 때 복도는 하늘이 안 보이죠.
보이죠. 형광등 불빛으로 되어 있고 골목길은 하늘이 보입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점이 달라요.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복도는 쭉 메인 복도가 있고 거기서 쪼개져 나가면서 나뭇가지처럼 바깥으로 나가면은 각각의 방들이 붙어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복도를 가다가 A라는 방을 가면은 다시 있던 자리로 올 수 있는 길은 그 길을 되짚어서 거꾸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고 그게 골목길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니죠. 이 골목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고 혹은 저 골목을 통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골목길과 복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모든 복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빛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중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외 공간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A에서 B로 갈 때 다양한 루트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집은 보시면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그냥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자녀세대 방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른 계단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마당에서 곧장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동할 때마다 어떤 공간에서는 좌우로 뚫려 있는 정원을 보기도 하고 다른 쪽 복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강북에 있는 달동네 골목길을 다닐 때의 느낌과 비슷하게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골목길 같은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의 바닥 재료를 다 외부에서 쓰는 석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각각의 다른 집처럼 보여야 되다 보니까 각각의 방의 높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재 부분과 2층에 있는 거실 부분, 아들 세대의 방,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높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집이란 느낌보다는 독립되어 있는 유니트처럼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거를 디자인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거는 두 개의 세대가 살지만은 나눠져 있는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복도를 골목길처럼 디자인을 했다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단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로 합쳐진 느낌도 나야 되겠죠. 두 세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같이 밥을 먹는 부엌이라는 공간이 제일 핵심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엌 공간을 두 개의 공간을 뚫어서 복층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마치 센트럴 존처럼 거기를 통해서 다 시선이 교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재와 자녀 세대 방과 아래층에 있는 이 부모 세대의 공간들은 사실은 두 개의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다 창문이 그쪽을 향해서 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다봐서 그게 이제 중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로 치면은 약간 광장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으로 치면은 성당 같은 데 보시면은 돔이 있는 공간이 천정고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버티컬한 공간을 중심점으로 해서 평면들이 다 붙어 있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공간을 통해서 서로 쳐다볼 수 있게끔 한 게 핵심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셜록 홈즈를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건축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보는 시선 처리입니다.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가 권력자의 시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 하나 특징이 나는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못 볼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경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시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산다면은 일반적인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가 더 권력의 위기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자녀 세대를 내려다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권력을 더 강화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리스에서 아테네에 있는 원형극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는 시선이니까 권력자의 시선이지만은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시선의 집중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평등한 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며느리와 자녀가 있는 이 세대들이 조금 더 권력의 위기가 낮으니까 이 세대가 위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어요. 단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더욱더 지켜질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오가는 게 보이지 않게 창문의 턱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내려다볼 때에만 보이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 하는 처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적인 거가 가운데 중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중정이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중정이 아니고요, 좁고 긴 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가 위에 있는데 그 중정을 내려다봐서 자연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정을 통해서 아래층에 있는 안방은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간격이 넓었다면은 2층에서 1층 방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좁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급격하게 각도가 떨어져서 침대까지가 안 보이고 그 안방의 엣지 부분만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을 둘이 다 공유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은 서로 쳐다보이지는 않게끔 정리가 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정이 조금 더 다른 공간하고 더 연결되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장치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모기가 많잖아요. 벌레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이제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다 모기들이 알을 까가지고 엄청나게 모기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열 때 극동아시아에 있는 집들은 다 방충
방충망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충망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필터로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정적으로 창문을 여는데 방충망이 없이 열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정의 위에 뚫려 있는 부분에다가 방충망을 다는 거예요. 측면에도 방충망을 달고 벌레가 못 들어오게끔 위 옆에서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에서 문을 열었을 때는 방충망 없이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그런 문이 되는 거죠. 물론 바람은 다 방충망을 통해서 위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벌레들은 다 차단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까만색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데 안에 자녀 세대의 그 유니트들은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확실히 재료상에서 분리가 될 수 있게끔 부모 세대는 검은 벽돌, 자녀 세대는 목조 마감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다른 건물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호미에서도 보셨다시피 바깥에 있는 담장이 내부로 치고 들어와서 안방에 있는 벽으로 연결이 되는데 슬릿창을 뚫어가지고 천창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햇빛이 떨어져서 바깥에 있는 담장하고 내부에 있는 실내 돌담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빛의 퀄리티를 가져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보이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목재가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위에 천창이 뚫려 있으니까 햇빛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내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봤을 때 그 집은 바깥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서 내가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건축 법규 중에 대지 경계선에서 50cm를 띄어서 지으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왜 생겼냐면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으니까 불이 나면 옆집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옮겨 붙는 걸 방지하려고 대지 경계선에서 50cm 띄고 50cm 띄면 집하고 집 사이가 1m가 비어지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 주택 필지가 대부분 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건폐율이 보통 60% 정도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100평짜리 땅에 60평짜리 건물이 들어가면은 40평이 마당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 부분으로 50cm를 띄고 나면은 20평은 다 없어지고 없어요. 주변으로 다 짜투리 땅으로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짜투리 땅 쪽으로 창문 내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바로 1m 앞에 다른 집 창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이 되게 밀도가 높은 도시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계산기로 두드리면 또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짜투리 땅으로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자인이 잘못된 거고 그 디자인의 첫 번째 단추는 필지의 프로포션이 잘못되어 있고 거기다가 50cm 띄어서 건물을 지으라는 법규가 잘못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주택을 넣으실 때 합벽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이용하셔야지 외부 공간을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경사대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북동, 평창동 이런 데 부잣집 동네들이 다 경사지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축대를 만들 수 있고 잘만 디자인을 하면은 지하로 인정받는 넓은 공간이 나오고 거기 주차장을 그 밑에다 다 넣을 수도 있고 마당에 나왔을 때 길보다 더 높은 레벨의 마당 레벨이 위치하게 되니까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살면이라는 짤인데요. 넌 관리사무소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지. 배수로는 넘칠게, 수도는 동파할게, 지붕은 세일게, 곱등이는 그냥 친구지.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유지보수에 돈 많이 들고 특히 겨울에 난방비 뭐 같음. 진의 얘기가 많네요. 잊어먹을 때쯤 많이 온다고. 이 얘기는 저는 뭐처럼 들리냐면은 결혼하면은 애 낳게 되고 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뭐 유치원 보내는 힘들고 뭐 교육비 많이 들고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싫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되죠 뭐. 당연히 편하죠. 대신에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너무나 뿌듯하고 이런 행복감은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편하게 살겠다.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당연히.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 짱이죠.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좀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가치관의 문제니까 아직까지는 잘 막아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벌레는 못 봤고요. 살면서 완성된 지 한 3년 됐나요? 제가 거기서 뭐 많이 지내는 건 아니니까 가끔 가서 지내다 보면은 벌레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 저도 의외예요.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뱀이나 벌레나 지네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방수 문제도 아직 없습니다. 처마를 길게 뽑으면은 방수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평지붕이어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사실 많은데 의외로 그것도 별로 아주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 어려운 점은 이끼가 많이 죽어요.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끼 관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잔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잔디 깎기로 깎으면 되는데 이끼는 호미로 다 잡초를 뿌리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렵고 호미를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수영장이었습니다. 이 야외 수영장이 이게 캘리포니아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 게 낫다.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만든 거는 펜션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풀빌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영장, 야외 수영장을 만든 거였는데 실제로 이거를 펜션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유지 관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값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자꾸 그 개구리 빠져서 못 나오고 있고 나무까지 떨어져서 뭐 썩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그걸 젠가든으로 바꿨거든요. 확실히 수영장은 펜션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단독주택에서는 안 만드는 게 확실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마당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5층에 저희 사무실에 옥탑방 같은 제 방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마당이 넓지 않게 있는데 그 마당 진짜 밖에 안 나가거든요, 거의. 그 1년에 잔디 한 번 깎아요. 근데 저는 그 잡초 자라는 것만 보고 있어도 되게 마음이 힐링이 많이 되고 햇빛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아, 내가 언제든지 저 자연에 나갈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당이 있다라는 거가 저는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마당에 나가서 맨날 정원을 가꾸고 꽃밭을 가지고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보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비어있는 공간을 봤을 때 심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현대 도시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어있는 공간들은 위험하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비어있는 공간은 다 퍼블릭 스페이스지 않습니까? 골목길이 비어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밤에 걸을 때. 혹은 광장도 비어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어디서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마당은 어떻습니까? 그건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담장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간인데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볼 때 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근데 깊은 물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낮은 물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좀 반사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택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주택 중에 멀티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라스라는 공간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외 공간이지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그런 공간인데 툇마루가 그런 성격을 가지거든요.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방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공간이 툇마루죠. 밖에서 밖을 가는 공간이 아니고 내부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외부 공간이란 말이에요. 툇마루는 성격이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특히나 위에 처마가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거기 앉아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보시는 이 툇마루 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두 자녀를 가지신 성공한 사업가 분이신데 이분이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가끔씩 집을 방문하니까 방문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들이 하나씩 조그맣게 크지 않게 있고 그 부부가 살 수 있는 방이 있고 희망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그 희망이를 위한 마당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왔을 때 영화를 보거나 골프 연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 땅에 만든 거죠. 뭐 보통 이제 주택을 지을 때 비어있는 마당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중정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햇빛 잘 드는 앞마당으로 할 거냐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나눌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 어른께서 자기는 이제 널찍한 마당일수록 좋다. 모든 집 다 북쪽으로 쫙 밀어가지고 마당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1층 당연히 거실, 부엌 이런 LDK 존이 마당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 방은 당연히 2개 2층으로 올라가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거실에서 복층 공간은 좀 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왔는데 2층에 각자의 방에 들어가고 완전히 단절되면은 집을 찾아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2층 방에 있을 때에도 창문을 뚫어가지고 아래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고 방에서 방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창문도 되고 그다음에 3층이 부부가 사시는 마스터 베드룸 존이죠. 각각의 방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3층 안방에서도 나오는 테라스가 있고요. 그것도 2개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쓰시는 서재 공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발코니가 있고 사모님이 약간 그림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발코니도 있고 딸 방에서 나오는 발코니, 아들 방에서 나오는 발코니. 근데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달라요. 어디는 지붕이 막혀 있고 어디는 약간 벽으로 막혀 있고 어디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그러니까 4개의 테라스가 각기 다른 테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을 할 때는 프라이빗하게 지내다가 한 발자국만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 공간에서 서로 쳐다볼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오픈 투 에어로 위로 열려 있으면은 일반적인 다른 세대의 집처럼 되잖아요. 아페라 한강 같은 그런 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깥으로 다 프레임을 돌렸습니다. 이 4개의 테라스가 크게 미음자로 되어 있는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간 외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맨 꼭대기층으로 가면 되게 깊은 그런 처마가 나오는데 그럼 너무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천창을 뚫어가지고 햇빛은 들어오되 비는 들이치지 않게끔 유리를 위에 덮고 그런 설치를 한 거죠. 재료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 공간이 다른 데와는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거는 정말 보호받는 성지 같은 그런 주택이다. 이런 느낌이 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얀색 압축 콘크리트를 썼어요. 이 재료로 바깥쪽으로 싸면은 주변에 막 다양한 단독주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액자를 만들 때 자기 작품이 있고 흰색으로 띠를 둘러가지고 주변의 것들하고 확실히 구분짓는 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작품들이 외부하고 섞여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들인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기단부와 이 전체 건물을 싸고
하고 있는 밖에서 바라볼 때는 다 백색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다른 데와 구분된 마운트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에 안에 들어오면은 다 따뜻한 느낌이 나게끔 멀바우로 다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재료인데, 이제 그걸로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런 반전도 있는 거죠. 집에서 키우시는 그 희망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집도 저희가 같은 컨셉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축소된 버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문들이 다 이제 발코니를 접하고서 다 있는데, 저희가 뻐꾸기 방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안방에서 침실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하나 돌출된 창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창문을 만든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창문 중에 베이 윈도우가 있거든요. 팔각형이 한쪽 면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돼서 경계에 섰을 때는 좌우로 열린 창문 때문에 내가 방 안에 있지만은 밖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 베이 윈도우처럼 만들기 위해서 저 창문을 바깥으로 돌출되게끔 해가지고 실내에 있지만은 저기 앉아 있으면은 약간 툇마루 앉은 듯한 느낌이 나는 실내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깊이로 만들어져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건축 인면을 멋있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창문을 안 만드는 거, 무게감이 들기 때문에 창문이 없으면. 두 번째는 그림자를 많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리드스케이프라고 변호사 사무실 서초동에 한 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 콧등이 딱 서고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떨어지잖아요. 눈도 좀 훅 들어가고. 근데 이게 밋밋할수록 특징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건물 인면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아예 모놀리틱하게 피라미드처럼 창문이 없는 그런 매시브한 느낌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진짜 그 안에 그림자가 떨어지고 깊이감이 있게 하면서 인터레스팅한 느낌이 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도시에는 다 발코니 확장을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인면이 들쑥날쑥한 게 없는 그런 밋밋한 표정 없는 건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툇마루 하우스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 그런 깊이감들이 계속 생기고 바깥쪽으로 딱 프레임을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미니멀한 건물인데, 이쪽 정면에만 오면은 그림자가 뚝 떨어지는 그러한 인면이 나오기 때문에 더 멋있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테라스 하우스고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고,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툇마루 하우스랑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플라이트 빌라라고 부르는 집인데, 툇마루 하우스의 곡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축주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수님 프로젝트 봐서 다 좋은데 너무 직선만 쓰는 게 별로고 자기는 곡선이 되게 좋다. 나는 초가집이 되게 좋다. 초가집의 곡선의 그 완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곡선을 쓴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이제 지붕도 곡선으로 돼 있고 평면도 곡선이 들어가고, 표면적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앞에 산과 개울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MIT 기숙사 설명할 때 베이커 하우스 설명했었잖아요. 알바르토가 설계한 베이커 하우스 보시면은 모든 방들을 다 찰스강 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물결 치는 모양으로 평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방의 개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층의 곡선 인면이 다르고 2층의 곡면이 달라요. 그 두 개가 각각의 다른 파형을 가지고 있는 인면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마당과 앞쪽에 펼쳐진 개울과 산에 부여하고 다른 관계를 가지게끔 된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층이 적중돼 있고, 그 두 개의 층이 다르면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2층이 돌출되면은 처마가 되는 거고, 2층이 안으로 들어가는 파형이 되면은 테라스가 되는 거죠. 바깥쪽을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거는 이제 초가집 같은 곡선을 만들어서 전체 집을 하나로 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서 특징적인 거는 툇마루 하우스에서 뻐꾸기 집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방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녀들과 엄마가 다 자기 집에 생활을 하다가 튀어나와 있는 창문 쪽으로만 나오면은 서로 횡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특이한 점은, 저희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건축주분이 되게 만족하시면서 하나 좀 약간 킥이 하나 필요한 것 같다 하나 요청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걸 하나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딸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세운 것 같은 아이들 놀이집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당 앞에 딸기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딸기 하우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집의 마지막 킥으로 하나 들어간 겁니다. 저는 본인하고 맞는 건축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옷을 살 때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화려한 옷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차분한 옷을 선호하듯이 자기한테 맞는 거가 있거든요. 오피스 빌딩 같은 걸 지으면은 이거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성 있게 지을 필요는 없는데,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건축주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어떤 집을 상상하는지 이걸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본인들이 상상하는 그 가족들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 데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때는 어떤 장면이 창문 바깥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자기 전에 내가 바라보는 낙조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투명도를 가지는 집인지, 그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창문 큰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내부지향적인 걸 좋아하고, 본인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폐쇄적이고 인트로버트한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깥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가 좀 보이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그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가족들의 어떤 성격, 성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시나리오가 나와야지 그 시나리오를 듣고서 아, 이렇게 세트를 디자인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세트를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 오셔야 되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는 그런 건축가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집이 3개가 있는데, 이 주택은 사실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공공에 노출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드리기는 못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주택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5월달 되면은 저희가 지었던 집 중에서 진짜 예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가서 건축주분의 양해를 좀 구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주택 설계하는 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